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TV의 전원책입니다. 오늘 같은 초가을밤 이 좋은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정담을 나누기 너무 좋은 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에 다녀오다 보니 그런 풍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황이어서 그런가요? 최저임금 왕창 올리고 52시간제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거라면서요. 현실은 을과 을의 싸움만 만들었습니다. 밤 9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해집니다. 마치 과거 통행금지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이러니 자영업자만 고달프게 만들고 청년 창업, 벤처기업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52시간제 최저임금 악법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대통령 한 분 잘못 뽑았더니 이렇게 됐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죄기만 그런가요? 청와대만 이 원성을 듣지 못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득 없이 푸대접만 받은 뉴욕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대통령 부부 두 분은 얼굴에 미소 가득히 머금고 비행기 트랩을 내리더군요. 뉴욕 여행에 소득이 있었다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건 말입니까? 하나만 묻죠. 언제 미일 간에 미일 동맹 이상 없다, 굳건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과 영국, 미국과 독일 정상회담 뒤에 동맹이 이상 없다고 한 걸 본 적이 있는지요? 실제 이상이 있으니까 동맹이 굳건하다는 따위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1시간 회담했을 때 틈틈이 탁자에 놓인 A4 용지에 쓴 것을 읽기 바빴던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트럼프도 그 A4 용지에 무엇이 써 있는지 훔쳐보더군요. 그래봤자 한글을 읽을 턱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말입니다. 여하튼 서울공항에 내리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박정희 시대 유영수 여사가 왜 대중의 칭송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청와대 안에서 유 여사는 어느 누구도 못하는 직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 안의 야당이었죠.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복장 터지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관제 촛불 시위로 허세 부리지 말고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문 대통령께 기회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힘들다고요? 아주 쉽습니다. 그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욕심,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동지들에게 보훈하겠다는 욕심, 역사에 나도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는 욕심만 부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정은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독재자의 후예이며 북한 정권이 얼마나 가짜는 정권인지도 잘 보일 겁니다. 아마도 원하시는 모든 걸 얻게 될 겁니다. 기업도 잘 돌아가고 사회는 신바람이 나 길거리의 사람들은 전부 웃는 모습일 겁니다. 세금으로 노인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게 하지 않아도 실업자는 줄어들고 주눅이 들었던 청년들 얼굴도 활기로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꿈이겠죠. 현실은 지금 조국 같은 가짜 지식인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를 비호하느라 대통령이 그리고 정권이 국민과 명문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 쓸쓸한 가을밤입니다. 오늘은 조국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워싱턴에서 중앙일보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주최한 포럼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해고를 해버린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작심하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 말입니다. 그는 김정은이 핵을 보유할 경우에 북한은 핵무기를 세계의 악당들에게 전파하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고 문재인이 희망하며 이제는 트럼프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이 단계적 비핵화는 오히려 핵 확산을 돕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스카우트, 그러니까 굴복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폴설커, 속아 넘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참 고개를 못 들 표현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한미연합훈련 재개도 촉구했는데요. 그를 해임한 트럼프는 이제 8월 25일 G7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와 회담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친선을 두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북한이 쏜 미사일이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정치 얘기로 돌아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마도 조국의 처 정경심을 검찰에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비밀 첩보 작전 하듯이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사실로 모시겠죠. 이제 정경심은 이 정권이 아주 귀하게 모시는 정경부인 대우를 받는 겁니다. 전 정권 수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조리돌림 당하듯이 포토라인에 섰고 온갖 모욕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쯤 조국 씨는 그의 아내에게 내가 뭘 했어? 문제없다고 그랬잖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군요. 두 번째 꼬리를 내린 건 개혁 방안을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 지시가 있은지 단 하루 만에 수사 관행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납작 엎드린 것이죠. 그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고 으림장을 놓은 게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믿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마 한 부나 두 부 정도 또 축소되겠죠. 쉽게 말해 이제 검찰은 직접 수사는 거의 하지 못하고 경찰이 초등 수사를 보완하는 정도의 기능에 머물 겁니다.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제 모조리 경찰 손에 들어갔으니 굳이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아도 경찰은 더욱더 비대해진 권력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예컨대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 과거에 파견돼 오던 그런 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는 등 조직 축소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그 뒤에 보기가 좀 짠한 말도 붙었습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검사장 차를 빼앗으면 글쎄요, 당장 그 주변에 있는 경찰서장이나 공기업 임원들, 그 흔한 공기업 임원들 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렇게 검찰이 꼬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정말이지 권력이 무섭긴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인사권 그것 아닌가요? 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며 첫 번째 메시지를 내놓았죠. 솔직히 말해 제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느낌은 이랬습니다. 국민 누가 검찰개혁을 그렇게 요구하는가 하는 느낌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어. 다들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누가 검찰개혁 같은 한간 요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마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사람이라고 믿은 윤석열을 기수를 파기한 파격적인 인사로 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 돼버렸군요. 어떻든 윤석열을 믿은 건 문 대통령이 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개혁 목적만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것처럼 검찰개혁이란 것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핑계를 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뉴욕에 가셨죠. 뉴욕에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윤석열이 조국의 집을 압수수색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화가 났겠죠. 이래서 수위가 훨씬 높아진 2차 경고가 나왔던 겁니다. 바로 조국으로부터 관리에 없는 업무 보고랑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은 검찰총장에게 두 번째 펀치를 날립니다. 지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이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 제가 이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중에서 아니 말로 그게 국회까지도 보탭시다. 검찰, 경찰, 국회 중에서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까요? 차라리 윤석열에 전화를 걸어서 너 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꾸짖었다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윤석열은 과연 꼬리를 내린 것일까요? 조국 씨와 그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말이 의혹이지 이미 실제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여러 범죄들 말입니다. 예컨대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내고 빚을 국가기관에게 떠넘긴 것이라든가 이 조국 펀드를 만들어 주가 조작은 물론 투자기업의 코스닥 상장으로 한탕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그 펀드에 민정수석이라는 직군을 이용해서 이군의 개입에 엄청난 이익을 번 사건, 고등학생 딸에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병량 논문 제1제자라는 황금 스펙을 만들어주고 서로 품앗이에서 대가를 교환하고 또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도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 연구소에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만들어주어 그들이 그 가짜 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만든 사건.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저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도 조국 씨 가족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또 인멸하려 들고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의 결사적인 태도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조국 씨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고 그런 조국 씨에게 윤석열이 꼬리를 내려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윤석열도 이젠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버린 작은 배 같은 신세라는 걸 말입니다. 아마도 조국 씨는 지금 웃음을 흘리고 있을 텐데 지금 흘리고 있는 웃음이 엄청난 착각이란 걸 멀지 않아 꼭 깨닫게 될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파묻히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만 아니 무수히 많겠죠. 파묻힌 진실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 드러난 진실은 다시 감출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윤석열은 꼬리를 내린 모습이지만 이제 드라마는 제2막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3막, 4막이 되어야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불멸이 비극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밤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